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향촌 시세 변화 부분을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조선후기 때 이제 향촌 시세 변화를 보면 이걸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좀 언급할 부분이 뭐냐면 그 대개 보면 이제 17세기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그런 나름대로 사족대 향촌 지배력이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사족대 향촌 지배를 유지시켰는데 문제는 17세기 후반 때 이제 한국 정치 시기 때부터 왕권이 강화되고 향리들의 지배, 그러니까 한족 그 사족들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지방 통치력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이 당시 지방간과 향리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무슨 체제가 형성되냐면 수령 이양 체제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사족들의 권위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요호봉인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그 양반 계층 신양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향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양반대 지위가 전반적으로 이제 17세기 후반 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향촌사의 양반, 이때 향촌사의 양반은 어떤 양반일까요? 이 양반들은 향반이죠. 예, 건반이 하나. 몰락 정치적으로 중앙 정치에서 패배해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쫓겨났던, 그래서 지방에서 약간이라도 건세가 좀 있는 그런 향반 계층들은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족보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사족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랬대요. 청금록하고 항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 총락당의 동약을 실시하고, 요때 이제 초창기 때 동양은 그 원래는 상계만 중심으로 했죠. 자기들이 모임만. 근데 하계까지 이제 강화시켜 나가죠. 그 다음에 족족교단으로 가서 동족마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문중주의에서 서원과 사호 같은 걸 건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향촌사의 변화를 보면 17세기 후반 때 이후부터 이제 수령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반 사족들의 어떤 향촌사의 어떤 그 주도권을 인정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자치적 기능이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사족 한약이 아니라 이제 9년 단위의 수령 한약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향의가 수령의 부수의 자무기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당시 또 분홍 계층들이 등장하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요부민.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지위를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권과 결탁이 되고 결국에는 항인주를 둘러싸고 그 당시 일어난 것이 향전이죠. 향전. 그래서 향전에서 누가 승리해요? 그 당시 수령의 지원을 받은 신양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신양들 예전에 사족청처럼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항촌 지배구조를 창출하지 못해. 다만 누구의 부세 자문기구 떨어진 거야? 수령들의 부세 자문기구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한약은 점점 어떻게 되면 어용화되죠. 그래서 새로운 한약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19세기 때 도애니, 이애니 이런 그 19세기 때 새로운 한약 계층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 그 아전, 서리 등의 항리 세력들이 권한이 성장해서 그 18세기 후반 때 농민의 수탈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반을 무시하는 형상까지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사료에서 보이는데, 잠깐 그 앞에, 어디에 보시냐면, 거기 이제 269페이지에 보면, 나사료에 있죠. 목민신서에 보이는 그 사료에 보면, 근래 아전대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천은 아전이 기대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고, 아전이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막지 않는 자가, 고와 양반을 될 때 맘먹듯이 너 나 하면서 야 너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말까지 쓰면서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이거 목민신서가 있는데 목민신서는 몇 세기 때 쓰여진 거냐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때. 그러니까 이제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수령권이 강화되는 이런 때 이제 쓰여졌던 체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령 이양 체제가 강화돼서 사족대의 권위가 약화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서브노트 잠깐 펴볼까요? 19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향촌사의 지배체제 변화 보면
사족 지배체제 붕괴 보면 양반의 위상이 변화됐죠. 그래서 18세기 전반부터 신분제 지주종의 동요도 사족 또는 토지와 노비에 대한 지배력이 이르면서 그 사족 중심 항촌 지배 질서가 크게 흔들리게 됐고요. 그 다음 18세기 때 중앙 권력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자, 이에 따라 항촌사의 양반 사족보다 지방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됐다. 거기에다가 몰락한 양반의 증가, 요구금의 성장, 항촌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그 양반 사족들의 항촌 장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그 항임의 지위를 그 신양에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양반의 지위 유지 방안해 갖고 이제 총략단이 동향을 실시하거나 문중을 조직하거나 동종마을을 형성하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학이나 동학 같은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양명학이나 신학 같은 걸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중 주도의 이제 항촌 지배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수령화장을 실시하고 면리제 강화하고 오가작독법을 실시했는데, 특히 오가작독법은 조선 전기 때 실시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강화된 것은 그 조선 후기 때예요. 그래서 오가작독법은 뭐예요? 이거는 5개는 서로 상호 연대 책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농가를 파견해서 농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군역 피하는 것을 감시하고 19세기 들어가면 또 누굴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했냐면, 그 당시 그 천주교도 있죠. 천주교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죠. 자, 그 밑에 수종한약이 있죠. 수종이 중심의 9년 단위의 항약을 주도했고, 항해의 성격이 변화돼서 부세 자문기구 변질됐다. 그래서 항해 인사권을 신양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이들은 수종에 가나라 있었다. 뒤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19세기 때 수령 이양체제 형성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향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신양과 구양 간에 어떤 관련된 내용들, 항임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밑에 보면 이제 그 라번을 보면, 신양은 수령의 지원을 받아 향전에 승리하여 이서와 함께 항임직을 차지했고, 구양전은 항안에 나와 따로 유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인데 이걸 향안 파치라고 해요. 향안이 파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거 좀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민중조직을 이제 볼게요. 민중조직. 뭐 민중조직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면 자, 민주도에 이제 항해가 개최되죠. 그래서 19세기 때 이제 민해, 이해, 동해 같은 새로운 이제 항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두 대가 이제 있어요. 원래는 이 두 대는 그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합법 안에 공동노동 조직이었는데, 그 기원은 이항법 때 널리 이제 보급되면서 확대되죠. 왜냐면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과정에 추수기나 그 모내기 과정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품앗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대라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널리 조선 후기 때 널리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제 성인 남자들로 구성이 됐고, 조직은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건실한 농민들로 구성됐다 등등을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이나 지주 같은 비생산 노동 계급은 배제됐고요. 성격은 지주와 관계를 철저히 경제적 관계로 봉건적 신분적 관계를 배제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농가는 농학이죠. 이런 것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의인은 공동 노동 과정에서 농민의 자의식을 고치시고 다른 마을의 두대와 연대감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막 항두, 초군 등등등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뭐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항두는 마을에서 김매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초구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냐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을 마련하는 사람들 초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밀란 때 뭐 독자조 봉기했다 뭐 해갖고 부특에 나와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85페이지 펴볼까요? 85페이지 4번과 5번. 자,
포는 조선후기 때 인구 동향을 나타난 것이다. 17세기 비해 18세기 인구 변화의 중요한 원인을 보면, 자, 인구가 점점 늘어났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인구라는 걸 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그 당시 국가가 파악하고 싶은 인구들만 한 거야.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인 남자들의 인구예요. 그래서 여자들이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린 애들은 포함되지 않은 인구예요. 요거는. 자, 하여튼,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때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오가작두법이라든지 호패법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가가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이런 국가 권력의 강화를 통해서 그 사회적 인구 증가도 있다. 그래서 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1번은 건전하게 정치가 운영돼 유민이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2번은 출산장려 신생아 출산이 증가되었다. 자, 이건 맞긴 했는데 신생아 출산을 증가했지만 또 신생아가 많이 동시에 또 뭐예요? 많이 또 죽어요. 왜냐면 죽은 이유가 여가 있는데 영양 부족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천연도 있죠. 천연두나 홍역으로 죽고 그래서 많이 태어나면 그만큼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11명을 낳는데 그 7명까지만 살았어. 4명은 죽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2명은 뭐냐면 앞에서 죽는 바람에 그 뭐냐면 체위 부종이 된 거죠. 예. 장자가 아닌데 곧바로 적자가 돼버린 거야. 그때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 때도 그랬는데 조선시대는 더했지 뭐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여자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여자들이 많이 죽는 거야. 예나타 많이 죽어요. 그 당시에. 예. 산부인과 그 기술이나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자들 사망률이 1위가 뭐냐 유아 출산하다 죽는 거야. 예, 그 당시. 자, 뭐 이거는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요. 18세기에서 19세기 때 조선의 항종사에 나타날 수 있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나라 학대 맞죠? 간결사상은 이제 뭘까요? 이거는 예언사상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유명한 예언서가 있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정감록 같은 예언사상이 등장했고 동족불황의 증가, 사족들의 한권 강화. 사족들의 한권 강화는 틀리죠? 예. 동족불황의 증가는 불황의 증가는 사족들의 지위가 약해지니까 그 강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또 다음 내용을 보죠. 자, 사회 병역의 움직임에서 조선 후기 때 그 여러 가지 밀람부터 해서 사회 불안 이런 내용들 보면요. 자, 조선 후기 때 보면 신분제가 동요되고 지배층이 수탈이 강화되고 재난과 질병이 만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정이 문란을 했는데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때 밀란의 주요 원인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19세기 밀란, 진주 밀란 나오고 이 당시에 이것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뭐냐? 삼정의 문란, 경제적 조세제도의 원인 해갖고 직접적 원인은 삼정의 문란 쓰는 건데 삼정은 뭐죠? 정정, 군정, 항곡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정은 백지징세, 그 다음에 은결, 도교의 가대 징수인데 백지징세는 경작하지 않은 땅이나 항무지의 징세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비총제 아시죠? 그 비총제가 실시되면서 일종의 전세도 총액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그 전세를 할당을 시키는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이런 벽지징세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경작되지 않은 땅이나 항무지 징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없는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징세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19세기 들어가면 웬만한 그 내용들은 다 도교화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부족한 부분이나 지네끼리 도중에 호흡이나 떼먹은 부분까지도 다 도교화 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정의 문제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군정은 그 항구천정, 백골진포, 인징, 족징, 마감체, 장년체 등등인데 뭐 뜻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은 군역법 이후에도 크게 군정의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군역법 이후에 지방수정관들에게 군포징수의 자율권을 줬더니 이들이 더 해먹죠.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이제 사회 구제 측면에서 일종의 안전 보장 차원에서 이제 실시했는데 조선 중기 때부터 이제 이게 뭐가 돼요? 그 이자분의 일부가 중앙 재정으로 편입돼.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분의 1 정도 편입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3분의 1까지 편입돼. 이거 3분 모액이라고 하죠. 중앙 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제를 편입해서 부세화되면서 무슨 제도가 실시했죠? 항총제가 실시했죠. 그래서 한국도 총액을 실시해갖고 무조건 빌려줘야 돼. 그만큼. 자기가 필요 없는데도 빌려받고는 그만큼 또 뭐냐면 원국 빌려받은 그 이상으로 이자를 갖다 내는 거야, 국가에. 그래서 이제 여러 폐단들이 등장했는데, 반작, 허유, 반백, 이무, 가분, 입본, 백징, 늑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폐해 중에 대전나무 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국을 뭘로 하는 돈으로 받는 행위인데, 이건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사창법에 또 반영이 돼요. 이거 나머지 제외하고는 뭐냐면 대부분 폐해다. 폐해스라는 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역교동 기출 예문에 한번 언급돼 있었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그 역교동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천주 백골진법 인증 족증해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한국의 폐해다 이렇게 적어놨어. 틀렸죠? 이건 무슨 폐해예요? 군정의 폐해죠.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 보면 얘를 하나 뭐 잘못된 사례를 하나 한 가지 제시하시오라고 문제 나올 수 있긴 하는데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사회가 불안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불안하면 뭘 찾아요? 종교를 찾잖아. 미신을 찾고 정을 찾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당시 성리학적 명분론이 이제 이 사회 형상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예언사상이 출현이죠. 그래서 각종 비기조. 비기조는 뭐냐면 사람들 기름화복을 미리 말해서 적은 기록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조선 후기 때 기록이 뭐냐면 정감록이죠.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정감록을 읽었는데 잠깐 이제 정감록이 그 옆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감록을 읽는데 정감록의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시왕조가 망해서 결국엔 누가 됐다는 거예요. 정여림이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정여림이 아니라 그 정시왕조 정도정이 새롭게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감론은 후대 뭐 정여린난이나 그 다음에 홍길동이 난다. 저기 누구야? 그 조선 후기 때 19세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 등 많은 난에 이용을 해요. 정감론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정감론을 읽고 깜짝 놀랐어. 와, 이게 정말 뛰어나다. 임진왜란도 맞추고 병자호란도 맞추고 6.25 전쟁까지 다 맞춘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말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에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후에 만들어진 거고 6.25 전쟁에 맞춘 거는 그게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뭐냐면 추상적 목걸이 해갖고 던진 건데 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감록은 특정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감록 같은 비기조가 확대됐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지. 그게 또 먹혀들었다는 거지. 네, 그건 이제 나타난 거죠. 도참사상, 예언사상이라든지 말세가 도래, 왕조교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민심에 혼란이 일어났고요. 무격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그런데 뭐 개인적 구복조 성격의 민간신앙인데 정부도 일부 무격신앙을 공인하고 장려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널리 사회 불안을 통해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 미륵신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회가 불안하면 누가 나타나는데 억절부의 미력이 세상을 나와서 구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맨날 반란이 나올 때 미륵불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미륵불이 이제 할 때 용신앙과 연결돼요. 용이 미륵불을 하사하기 전에 흉년과 재해가 넘치는 사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미륵불의 강을 대비한다. 그래갖고 용이 내려온 것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연한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냐면 용화 부인이라고 지칭해서 이 용사상과 연결시켜갖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전파 과정을 볼게요. 요것도 별표 쳐놓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특징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처음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면 종교주 차원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냐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파시켰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서 자발적으로 배워왔어. 이게 좀 특징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천주교가 첫 번째 소개한 책은 뭐냐면 이수경의 지복유설이에요. 그래서 그 마테오니치 천주시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수경이나 유몽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에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천주 교리서에 대해서 당시 유학자는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읽고는 되게 보면 호의적이었을까 비판적이었을까? 비판적이었어. 무슨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게 되게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전파 과정은 아까 말처럼 처음엔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가 나중에 종교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원래 서학이라는 의미도 그 서양의 학문과 기술이라는 의미였어요. 범신이었죠, 일종의. 근데 기독교가 이제 서학에서 이제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학의 학문 기술을 범신했는데 이 천주교가 이제 뭐냐면 종교화되면서 서학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문호를 중심으로 서학의 하나는 학문적 호기심을 출발해서 신학을 수용했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좌파, 우파고 있는데 좌파는 서학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거고 우파는 뭐죠? 좀 더 뭐냐면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 그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영이죠. 그래서 정영도 한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배교를 했지만 그 형제들도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파였던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안정복. 이 안정복은 반대했죠. 비판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력 확대 과정을 보면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조 때 교회를 최초 창설해서 북경에 가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있다가 시파인 안동김씨 세력을 이제 그 세력을 장악하고 나서 박해가 완화됐다가 그 당시 이제 조선교구가 이제 커지니까 독립되고, 그 다음 서양인 신부들이 뭐냐면 입국을 하죠. 그러다가 최초의 신부였던 누가 입국하냐면 김대건이 입국해요. 김대건은 그 당시 이제 북경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귀국해서 했지만 병호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윤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김대건은 최초로 뭐 했던 사람? 서양에 가서 중국에 가서 공부해서 신부가 됐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앙활동은 평등사상과 내세신앙을 전파했고, 주로 어떤 세력들이 많이 믿는 남인 세력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남인들 중에 영남 남인들은 부정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기남인들. 근데 근기남이나 다 그걸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익 같은 사람은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봤어. 근데 이제 정형이나 이런 사람들 뭐죠? 좋게 본 거죠. 그래서 남인안에서도 천주교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각기 또 달라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자, 그러면 천주교 탄압을 보자. 천주교 탄압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세도 정치에 인한 사회혼란, 평등사상과 내세사상 등 일부 백성들이 공감을 하게 되니까 중인이나 서민 분노자층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들이 확산되고 지하교회도 발전을 모색하면서 4대 박해가 일어났다. 4대 박해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4대 박해. 자, 신의 박해, 그 다음에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박해, 병인 박해. 이 4대 박해라고 하죠. 대개 보면 이제 그 4대 박해는 그 벽파가 집권할 때 일어났어요. 신의 박해를 제외하고는. 시파는 뭐죠? 좀 뭐냐면 그 천주교에 호의적이다 보니 일어나지 않고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벽파가 주도를 해갖고 익힌 박해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신유 박해하고 기의 박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의 박해는 이제 왜 일어나냐? 정조 때 일어났는데, 이 정조 때 이제 왜 일어나냐면 그 정복 진사였던 윤지충이 신주 소각 사건이 있어요. 이게 진산 사건이라는데, 신주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신주단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에 묻히잖아. 근데 이제 그 신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신은, 정신은 어디 가냐면
신주에 모셔둬 갖고 있어. 그래서 보통 몇 대까지 있냐면 자기들 기준에서 4대까지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대개 보면 그 가모의 신주 단지를 몇 대까지 모셔요. 4대까지 모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매몰시켜 보이죠. 그래서 4대까지는 제사하고 나머지 이상은 뭐예요? 같이 합동장 제사를 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조선사에서 양반 사대부가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건데 윤지충이라는 이제 그 양반이 이 신주를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소강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충격이 컸겠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노론 세력들이 남인을 비롯한 세력들이 공격을 해요. 남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이번에 이꼴로 논다. 결국엔 정주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난 것은 성략 체제가 좀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략을 강화시키면 사학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해갖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냥 그 당사자였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을 처형시키면서 끝나게 돼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시내밖에는 크게 뭐냐면 이게 학대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대된 게 언제냐면 신유박해 때죠. 순조 1년 때. 신유박해 때는 누가 집권을 했었냐면 이게 순조는 어렸으니까 정치를 못했고 수렴천천기였죠. 그래서 정승왕후 집권기죠. 정승왕후 집안이 벽파와 관련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시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규모 박해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신유박해 이후에 그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무슨 사건이죠? 항사형 백서 사건이죠. 그래갖고 항사형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백서를 보냈는데 그 백서 내용에 프랑스로부터 뭘 요청했어요? 그 당시 이제 군대 파견을 요청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많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천주교인들은 그 당시 군대를 파견해갖고 외국과 결탁했던 사람들, 외국 군대를 파견 요청을 해갖고 외국과 결탁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 이제 좀 형성됐던 것이 그 백서 사건의 주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해박해를 볼게요. 기해박해는 헌종 5년 때 이제 했던 건데, 이때는 다시 누가 집권했던 시기냐면, 벽파가 집권했던 거예요. 벽파 풍양조 씨가 집권하면서 프랑스 신부들 대규모 처형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병인박해죠. 병인박해는 프랑스 신부와 신자를 처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병인박해는 나중에 이제 대원군 때 일어난 건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건 뭐 때문에 그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발생되죠? 병인 양유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박해, 신해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신해박해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천주교의 수행에 대한 신학자의 인식이 이제 보면 이 철학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둘러싸고 뭐 똑같은 의견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전면 배경론자는 이익이나 신우담, 안정복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가 상당히 불교 쪽 허망한 종교고, 그다음 천주교의 청당 지옥수는 불교의 윤회성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허목시키는 종교다 이렇게 인지하고, 안정복 같은 경우에는 천황문답을 써서 그 예전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그다음 유교적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썼죠. 그러면서 유교적 입장에서 문답 형식으로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천주교는 그가 말하는 청상 지옥수는 도저히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고 세상사를 다 무심하게 만들게 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이벽이나 건철씨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 정영웅은 이 정영웅도 처음에는 천주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배교를 하죠.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평등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예. 그 형이었던 뭐 정약종 같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였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약용은 상제를 천주교의 천주로 인식해. 그래서 정약용의 사상은 성리학자지만 또 무슨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육경. 그래서 유교의 어떤 유교의 고대 유학 체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육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여기에서 천이죠. 요때 천은 뭐냐면 인격 시인적인 어떤 천이거든요. 상제란 천은. 그래서 이 천은 상제이기 때문에 이 상제가 꼭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상제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원적 인식은 이제 북학파 홍대영, 이동무, 박지혁, 박재가인데, 종교와 윤리는 거부하지만 뭐는 받아들인다? 과학기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또 입장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받아들인 입장이 각각 달랐다.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관련돼서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볼게요. 105페이지 펴보세요. 자, 15번 문제 볼까요? 자, 김교사는 다음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다. 밀출진 기획과 미음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수업 주제로서 이제 서학의 유입과 조선 정부의 대응, 학습 목표는 서학이 유입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있고, 도입은 전시학습 내용 이렇게 쭉 있고요. 전개 과정을 보면, 자, 기획은 이제 실학자의 이익의 제자 중에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을 두고 서학을 연구한 인물들이 등장했다고 선별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유몽인과 이수강이 있다. 근데 이 유몽인과 이수강은 시대적으로 볼 때 이익보다도 더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래서 유몽인은 이제 16세기 중반부터 해서 17세기 초반에 때 살았던 사람이고, 이수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업적은 뭐냐면 천주교를 소개해 주는데 끝쳤어요. 그걸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수강은 지봉유소대 마테오니치 천주시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유목이라는 사람은 어윤야담에 이제 천주 교리와 기존의 유불도교의 차이점을 논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약용이죠. 예. 그래서 그 이익 자체는 천주교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의 제재 중에 이제 성호 좌파 같은 사람들은 이런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또 수용을 했고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고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 같은 것들 사상들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파에 속했던 그 당시 안정복은 뭐죠? 되게 비판적이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천주교도 신앙으로 수용한 인물들의 저수를 소개했다. 안정복의 동사강복에 따라서 동사강복의 서학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준다. 안 되죠, 이거는 절대. 왜냐면 안정복은 그 서학 자체를 되게 싫어했어, 기독교 자체를. 그래서 안정복은 청원문답에서 천주교는 후세의 청당지우선을 믿게 하여 현실의 고통을 얻고 현실을 금수의 세계로 생각하고 세상사를 무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아편은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갖고 유명한 말인데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베이징에서 정식 교인이 된 인물이 귀국하여 천주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래서 김대건이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어 돌아온 후 교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자, 이거는 왜 틀릴까요? 김대건이 아니라 이승윤이죠. 그래서 북경에 가서 서양 신부로 또 세례를 받고 귀국 후에 이벽, 이간환, 정약종 형제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김봉우 집에서 신앙 집회소를 정하고 거기에 정기적인 신앙 모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뭐 천주 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생각해 줄게 삐까삐까 요즘 교회 많잖아요. 예, 큰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 드리는 게 교회였어.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방에 몰래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했던 것도 교회예요. 교회. 이걸 이제 지하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대놓고 하지 못하고 탄압을 받으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었고 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시대바퀴 때 일어난 원인을 설명한다. 순조 때 안동김씨 세력들이 남인을 탄압한 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자, 시대바퀴는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전북 진산의 윤지충의 진주 소각 사건이죠. 그래서 윤지충이 죽은 사람의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천주의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신주를 불타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사자였던 윤지춘하고 건사용만 처형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근데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이제 그 시내바퀴는 언제 때 일어난 거예요? 순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신유바퀴요. 네, 신유바퀴는, 잠깐만. 시내바퀴는 정조 때 일어난 거고, 말 잘못했네. 순조 때 일어난 박해가 뭐냐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인데, 이거는 그 원인이 뭐냐면, 안동김씨 세력이 남해를 탄압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벽파가 누굴 탄압한 거야? 시파를 탄압하게 한 거야. 되게 안동김씨가 집권할 때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볼 때, 좀 호의적이었어. 안동김씨 세력 중에 시파 세력들이 집권할 때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을 보면, 흥성대원군의 헌성대원의 천주 박해를 빌미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했을 때 이때 문화재를 반출했다고 설명했다. 요거는 맞죠? 이것은 그 유명한 뭐와 관련된 거죠? 외교장각 도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외교장각 의궤가 그때 약탈당했잖아요. 그때 의궤는 무슨 의궤예요? 신하들이 보는 분상용 의궤가 아니라 왕이 보는 어람용 의궤야. 그래서 상당히 사주 가치가 높죠. 그래서 최근에 2011년에 장기 대여형식으로 다시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어람용 의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설명 외교장각 의궤와 관련된 내용. 근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아니 주관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설명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학을 보죠. 동학. 잠깐만. 관련된 근거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근거가 464번이니까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아이고. 자, 46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92페이지 펴보세요. 1292페이지. 464번. 자, 거기에 이익은 이제 유형의 학문을 계승해서 조선후기의 시작을 대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시작사상은 정영원 같은 비롯한 후대 시작자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익을 중심한 이제 학파가 무슨 학파라고 하냐면 성호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성호학파 중에 이제 성리학의 그러니까 그 서학을 받아들인 학파는 성호좌파, 그 반대하는 학파는 성호우파. 그래갖고 이제 성호우파는 천주교에 비판적이지만 성호좌파는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학파는 이후부터 비롯하여 18세기 때 한국 사상계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고 시당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학파 내부에 진보적 측면과 보수 측면이 양면이 있었다. 안정복계열의 우파는 옛 성원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데 반해서 좌파는 건철신을 선도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주제하게 되는 회의와 비판, 그 다음에 서양 문화의 급진적 수용도 같은 것들 학대 발전시켰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92페이지에 보면 저 이몽인과 이수광이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갖고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1293페이지 466번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
그 다음에 최초의 그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과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북경에다가 40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사부터 필담으로 교리를 배우고 그레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죠. 그래서 1784년에 수십 종의 교리서적과 그 신자고상 등등등을 가지고 와서 이벽, 이간, 정학종 형제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상의해서 최초로 이제 뭐냐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김대건과 관련된 최초의 신부 김대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신의 사옥하고 이제 신유 사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의 사옥과 신유 사옥 중에 신의 사옥은 이제 각자 보시고 이 진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신유 사옥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신유 사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유 사옥은 그러니까 신의 바퀴는 언제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순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수왕후 집권기에 벽파가 누굴 탄압하기 위해서 시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남인이나 이런 색들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던 것인데 요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누가 읽어볼까요? 이거는 네. 쭉 읽어보세요. 전체 다요? 네, 거기 469번. 네, 여기 읽어보시고. 네. 신유사옥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성리학적 지배원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적 사상가와 부패하고 무기력한 봉건 지배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18세기 말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1794년 천국인 신부 주문모가 국내에 들어오고 천주교도에 대한 정조의 관대한 정책은 교세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의례 의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대는 유교사회 일반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때문에 정조가 죽고 이른바 세도 정권기에 들어서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1801년 정월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서교를 엄금 근절하라는 금함령을 내렸다. 이 박해로 이승훈, 이가완, 정약용 등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이 신유 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 교세의 위협을 느낀 지배 세력의 종교 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노론 등 집권 보수 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 세력을 탄압한 권력 다툼의 일환이었다. 네. 자, 넘어가나요? 네. 다음 내용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동학 이제 들어갈게요. 동학. 자, 동학을 이제 보면 동학은 이제 학상 배경을 이제 보면 지배체제 몰락, 모순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성리학과 불교의 사회 지도 상실, 그다음에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이기가 고조되면서 그 당시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실했다고 하고 있군요. 자, 동학은 누구의 반대에서 동학이라고 하죠? 서학의 반대에서 동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학은 기독교에 반대해가지고 등장했는데 그 사상을 보면 유불선을 다 반영한 종합적인 성격이 있고 또 사만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부적과 주소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궁궁오일이라는 부적을 후대하면 총알이 날라도 비켜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할 때 뭘 갖다 붙이냐면 부적을 갖다 붙여. 그러면 이제 일본군이나 정부군이 쏜 총알도 다 비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주기론에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해석해서 귀신을 매기던 사람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 인간 평등 사상으로 이제 또 주장을 하죠. 시춘주와 인내천.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인내처는 뭐죠? 인내처는 사람이 꼭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인간 평등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사이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그 외에는 보고감 및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세확장과 분열을 보면 섬남 지역은 이제 급속하게 전파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그 최재우를 잡아다가 혹세무민한다. 그래갖고 이유로 해갖고 처형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교세를 널리 확대시킨 사람은 최재우의 제자였던 최시영이야. 이 최시영은 제2대 교주를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 양반 출신도 아니고 최재우의 종이었어요. 몸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자 무식이에요. 일자 무식인데도 불구하고 교지를 정비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그 뭐냐면 도망 다니면서 산단지역의 조직들 다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최시영이. 그래갖고 이제 교단을 체계화시키고 동학교들을 확산시키는데 큰 이바지했던 사람이 최시영인데 이때 이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그 뭐냐면 경주를 만드는데 동경대전은 한문체로 식작층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민중보급용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을 주지를 했는데 자, 교단은 뭘 통해서? 포접제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각 지역에 포와 접이라는 그 하위 말단 조직을 두고, 그 위에 도서를 두고, 그 다음에 법서를 두죠. 그래서 이 포접제가 나중에 동학교도의 학사에 크게 기여하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동학농민운동이 한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전라도 일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포접제라는 조직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했지만 구한말 때 그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그 전에 여러 농민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농민운동은 되게 어디에만 한정됐냐면 군현 단위 넘어가지 않아.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도단위로까지 확산됐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다? 이 포접제라는 조직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동학교도들은 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기출문제 예전에 풀셈에 나왔던 건데 동학농민 전쟁에서 북적과 남적의 노선 차이, 일자의 강점기한, 해방정국대의 분열 등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이 뭐냐면 하나는 동학을 종교적이고 현실 타협적인 모습들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동학을 이용해서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개혁적인 운동을 하려고 했던 흐름도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뒤에 넘어가 보시면 그걸 제가 정리했는데 자, 1810년대는 최시영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좀 현실 타협적 종교 진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이 사회 개혁이나 뭐 정치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뭘 한다? 종교 운동에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운동을 하냐면 교조 신원 운동을 했는데 보통 초기 때 뭐냐면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 최시영 같은 북쪽 지도부들이야. 근데 나중에 보훈 집회부터 누가 주도하기 시작했죠? 남적들이 주도를 했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정치사회개혁 중에서 이제 이필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 이필제는 그날 영해작변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영해 지역에.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면 되겠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시영과 이제 좀 갈등을 빚게 돼요. 이필제 같은 사람하고. 자, 1890년대 동학농민 운동이 나올 때는 또 북쪽과 남쪽은 나눴죠. 북쪽은 동학 핵심 세력이고 신원 운동을 주도했고 3대 집회까지 거길 주도를 했죠. 그다음 남쪽은 이제 동학농민운동 주체였고 그 정봉주가 주인데 이런 보훈과 금고 집회가 주관을 했다. 정봉주는 실제로 이제 그 동학교도 안에서 큰 지위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3년 전에 가입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는 주요 인물은 아니었어, 이 사람이. 근데 앞에 있었던 이제 북쪽하고는 좀 관계가 뭐예요?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나름대로 종교적 측면만 강조했는데 이에 반해 정치사회개혁적 측면에서는 정봉주만 이 종교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갖고 사회개혁까지 꿈꿨던 사람이에요. 좀 차이가 있고. 자, 1900년대 들어가면 이제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통감부 통치 시기죠. 이때 이제 이영구가 그 동학교들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시청교를 만들어. 그래서 일제 친일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발돼서 이제 송병이라는 사람이 동학을 이름 뭘로 바꿨죠? 천도구로 바뀌었죠.
그 민족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요. 1920년대는 또 뭐냐면 신파와 또 구파로 나눠지죠. 구파는 비탈적 민족주의고 항일 문적 투쟁을 전개한 반면에 신파는 그 책임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일제와 타협하고 자치도를 지지하고 그다음 신간의 우파와 결탁의 분열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 천주교 신파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제 천도교는 천주교 신파가 아니라 천주교 신파는 그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동학이나 천도교는 그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현실 타협적인 모습과 정치 사회 개혁적 모습들이 양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농민봉기를 볼게요. 농민봉기. 자, 임슬 농민봉기와 이제 홍경래의 난 등이 이제 있는데. 자, 농민항쟁의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탄광오리의 부정이 심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세도 정치이다 보니까 매간 매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도 정치가들이 이제 지방 수정지에 팔면 그걸 사들인 사람이 그 뭐냐 백성들 뜯어내가지고 이제 뭐냐 자기가 투자할 만큼 뜯어내는 그런 이제 가정주거 형상들이 강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사회불안, 뭐 농촌사회 피폐 등등이 있고 처음에 농민들이 이제 저항할 때는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올렸어. 소총. 그래갖고 이제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격제상원이라든지 해프시 이런 등등 복합성서 이런 것들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법서, 개서를 갖다 붙여요. 법서와 개서는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민심을 성동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 오늘날 인명 게시판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항조나 거세를 내요. 항조는 뭘까요? 지대를 납부를 거부하는 거고 거세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배웠을 때 이 거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남자 고환을 자르는 거 생각했어. 그래서 잘못 생각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서야 뭘 하냐면 농민봉기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호 요민들, 그러니까 이제 부호 이제 요 부민들이죠. 요 부민들은 어디까지만 주도를 했냐면 되게 소총까지는 주도를 했어요. 청원운동하고. 근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좀 빠졌죠. 뒤로.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지주층이고 어느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진 경향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경래의 난을 볼게요. 홍경래의 난은 몇 년에 일어났죠? 1811년에 일어났죠? 근데 이제 홍경래 난하면 이거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난이라고 갖다 붙였으면 지배층 입장에서 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명칭이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이 명칭을 뜯어고쳐서 뭘 했냐면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해요. 이거 북한에서 주로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하죠. 하지만 뭐 홍경래 난이라고 좀 하죠. 그냥 편의상 많이 알려진 게 홍경래 난이니까. 자, 지역차별 배경 보면 그 여러 가지 뭐냐면 배경이 나왔어. 일단 지역차별적인 배경을 보면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반반. 그거는 이제 그 조이충해난과 이시해난과 성격이 동일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경문의 내용을 보면 그 조정의 간서들이 버림을 분토와 다름없다. 똥같이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건문의 노비들도 서토, 이게 평안도 사람들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니 이 평안도 놈들은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홍경래 난의 밑바닥에는 이 평안도에 대한 어떤 지역적 차별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 배경을 보면 세도 정권의 약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청나라와 가까운 지역이야. 청나라 무역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참여를 많이 받아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야. 이 지역이. 그래서 제일 노른자 감사 지역이 어디냐 관찰사 중에 제일 좋은 지역이 평양 감사야. 그래서 이 평양 감사가 이제 하면 여러 가지 뜯어먹을 게 많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말도 있죠.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평양 감사직이 상당히 노른자 땅 지인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평안도 지역이 그 당시에 제일 잘 살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잘 산 만큼 또 뭐예요?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 자신들이 막 사회적 차별도 하고 정치 뭐 할 때 이제 진출할 때도 막고 하는데 뜯어먹을 건 드럽게 뜯어먹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신흥 상공업자나 일반인들 고통이 가중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갖고 반란을 일으켰다 했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학계에서 견해가 달리하고 있어요. 홍경래가 과연 몰락 양반이었냐? 왜냐면 그 평안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게 양반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과연 이제 홍경래가 양반이었느냐? 그냥 아닐 거라는 설이 좀 많아요. 그냥 다만 과거 시험만 좀 봤던 사람, 글자 깨나 좀 아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때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도했던 세력들이 거병시에는 누구였냐면 강상 노동자였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심으로 했고 근데 이 강상 노동자들은 이제 돈을 준 용병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경래난이 이제 할 때는 양반 이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주성을 그거 했는데 그때 이제 평안도 감영군을 격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자체에서 지방군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중앙군을 요청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앙군을 파견했는데 문제는 이 중앙군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돌아오자마자 마을에 있는 가옥을 다 불타 없애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농민은 참여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부군이 왔더니 자기 죽이니까 어떻게 반란이 또 일어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강상 노동자들이었는데 나중에 누구로 이동하면 농민층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중심층이 농민층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평안도를 사람들이 다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홍경래난과 그 일부가 일으켰는데 얘네들만 탄압을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농민들까지 건드려가고 이제 우후죽순 해가지고 이제 벌떼처럼 다 봉길래 해버리는 그런 형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초반기 때 밀렸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정부군이 이제 하나하나 점령하죠. 선천, 전주 같은 것들을 이제 총창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결국엔 지도부의 내분을 위해서 정부군한테 진압됐다. 정주성 전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군이 이제 정주성 전투에 어떻게 했냐면 정부군은 뭐가 있어? 하약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약을 그 정주성 밑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성벽과 성문을 무너뜨렸어. 폭발시켜갖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거길 점령하고 그때 이제 잡혔던 포로 중에 여자하고 여자부터 남녀노소 많았는데 한 1,700명인가 2,000명인가 다 죽여버렸어 그냥. 처형시켜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잘못하면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자, 의회는 중세적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농민들의 정치적 강성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방봉건 투쟁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경래난이 끝난 다음에 한 3, 40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임술농민봉기예요. 이 임술농민봉기는 전 국토에서 일어났죠. 거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확대됐다. 그래갖고 경상도 단성 지역에서 출발해서 진주성을 점령했고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에서 제주까지 널리 전국적으로 보급됐다. 그래서 인술련에 널리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술농민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밀란의 원인은 직접 동기는 뭘까요? 세도 정치기의 삼정의 문란이야.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부세구조와 신무제의 어떤 지주존의 토지의 모순들 이런 것들이 밀란의 원인이고요.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항해를 중심으로 요부민들이 이제 주도를 했지만 정서 단계까지 본격적인 봉기가 일어나면 농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양반토와 요부민들은 되게 지주층이에요. 이들이 입장할 때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불만한 합법적인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불법적인 단계 반란까지 일으키면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진압당할 중에 대규모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야. 그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요부민 이들이 이제 근대 국가에 지향하는 어떤 서양의 시민 계층의 어떤 비견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한계점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고 한계겠지만 그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끌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만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형성했지만 되게 산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9년 단위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개별 9년 단위로. 자, 그 중에 이제 여러 밀란 중에 대표적인 밀란이 무슨 밀란이냐면 진주 밀란이죠. 그래서 이 진주 밀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 농민봉기가 학살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진주 밀란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여러 계층들이 이제 참여했죠. 유계층, 이계열 같은 요부민과 사족 등 농민들. 그 다음에 핵심 세력들은 초군과 농민. 초군은 예전에 얘기했죠? 땔감을 떼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한국 등 도교대 결정을 허파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냐면, 한국을 이제 부여하는데, 그것을 이제 모자란 분을 도교화 시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 반발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일단 안핵사를 파괴해서 관련 간언을 파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을 하려고 했다. 하여튼 그때 이제 진주 밀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 밀란이 확산되게 됐고요.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처음에는 관리를 파견해요. 안핵사들. 농민들 요구 조건을 수락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관리나 아전들을 파지시키고 유배시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민심을 진전시키면 이 본보기 차원에서 본계 주무자를 처형시켜요.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 교수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삼정 이정층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철종 시대거든요. 그래서 철종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교지를 공포해요. 그래서 그 교지에 응해가지고 상소 올렸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응지상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지에 응해가지고 이 지자는 교지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응지상소를 이제 올리는데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면 첫 번째도 뭐냐? 삼정 문란 자체 제도 그 자체는 결함이 없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삼정을 유지해야 돼 운영 방식만 개선하자. 제일 소극적인 거죠. 피상적이고. 두 번째는 삼정을 중심으로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그다음 근본적인 개편은 뭐냐? 밀란의 체계적 모습을 파악해서 조세행정뿐만 아니라 봉건제 경제제도, 지주존재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농민경제, 군산화, 평등화를 이루고요. 봉건제 경제체제와 그 세제를 개혁해서 농민,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지주존재나 토지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정부는 어디에 선택했을까요? 예, 이거는 첫 번째죠. 그냥 피상적인 그 운영 개선만 선택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정부는 이제 산정 물량 제도 자체는 결함이 없다 보고 그 운영 방식만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정책들을 이제 보면 이제 정정, 군정, 한국 측면에서 보면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정정은 그 종래 폐단을 지적되었던 각종 사항들 그 백지 징세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양전은 필요하나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폐단만 개선한 거야. 양전은 왜 실시가 필요하나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게 결정했냐면 양전 한 번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려. 그때 재정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예. 그 다음에 궁정은 여러 폐단 금지를 강조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근본적인 개혁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거 뭐냐면 한국을 폐지하고 이를 토지에 부과시키는 뭘 냈다? 파왕 기결적 제거가. 예. 한국 자체를 폐지하고 거기를 도교화시킨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거조차도 뭐냐면 어느 정도 밀란이 잠재하니까 다시 한국제가 부활됐어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7페이지 펴보실까요?
자, 8번을 보면 다음은 임진왜란 때 정부가 설치한 기구의 절목 중에 하나이다. 이 밀란이 발생된 근본의 원인을 농민이 지향한 바를 쓰시오. 당시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대책의 한계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6위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정, 군정, 항곡의 표단을 개선하는 거죠. 비변사 등록에 있는 내용인데 뭐에 대한 절목일까요? 이거는 이건 삼정 이정치에 관련된 그 절목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근본 원인. 그래서 밀란의 발생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근본 원인이 일단 자, 이 근본 원인은 뭐냐면 수치체의 모순으로 강권과 지주의 신분제를 바탕한 지방 수정, 향리, 토, 고리 대금업자 같은 농민 수탄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치체제 문란과 신분제를 바탕한 그런 것들 봉건체제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농민들이 지향하는 바를 쓰시오.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지향인데, 그때 당시에 그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뭐 이 농민 반란이 이제 뭐냐면 그 왕조를 뒤엎고 뭐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 그 왕조 교체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농민 반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되게 부세제도 개혁이에요. 부세제도 개혁.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개선해달라. 그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여기에서 요구 내용은 근데 여기 요구 내용을 부른 게 아니라 지향을 부른 거죠. 지향. 참 예매해. 그쵸? 지향이 부세제도 개혁이야? 아니죠, 이거는. 지향이란 거는 포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임술 농민 봉기가 앞으로 나갈 점들을 뭐냐면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예를 들어 갖고 그 갑신전병 있죠? 갑신전병을 입헌군주 실시라고 하지 않죠. 뭐죠? 입헌군주의 지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의회 설립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의 실시라고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해석이 들어간 거야?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임술농민 봉기 자체는 이제 그 자체는 그때는 부세제도 개혁을 요구를 했지만 농민들의 그 움직임이 그 뒤에 앞에 있는 움직임과 연결할 때는 뭘 지향하고 있는 거야? 그 농민운동 일어나고 좀 더 발전된 게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연결점을 찾아오니까 뭐다?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라든지 토지제도 개혁의 지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다음은 제가 이제 지주제도 포함한 농민 토지 소유 그 다음 봉건제도 허파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요건 아니에요. 이건 부세제도 개혁 이건 왜냐 이거는 그냥 요구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지향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한계에 놓고는 그 당시 시대적 한계는 토지 개혁이나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인데 그 뭐 때문에 그 정부의 한계는 그 근본적으로 놔둔 채 뭘 바탕으로 수치제 개선만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농민의 지향을 부세제도 개혁하면 언발렸어 아직. 그렇잖아요. 정부의 개혁은 수치제 개혁이면 농민 요구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농민의 요구 밑바닥에 깔려있는 걸 봐야지. 농민들의 요구에 깔려있는 건 어디에 나와있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응지상소의 내용에 세 번째 이게 나온 거죠. 근본적으로 뭐야? 신분제와 토지제도 모순이 있으니까 그걸 개혁하잖아. 이게 지향일 수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해석량에 따라 좀 힘들긴 하는데, 그 객관적 기준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그렇지만 맥락을 볼 땐 이게 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선 경제사, 사회사 관련돼서 총괄평가를 안 갖고 왔고 지금 못 풀었는데 요걸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갈게요. 그 잘하면 뭐 다음 주에는 구한말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현대사 쪽으로. 예. 자, 오늘 수고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